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GERD에 대한 기나긴 여정을 마쳤고, 이번 시간부터는 염증성 식도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식도질환도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염성 식도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멘델 감염학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어, 식도염의 에티올로지는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감염성은 캔디다, CMV,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IV가 있고, 비감염성은 GERD, 크론과 같은 아프타성 궤양이 동반되는 그런 원인, 그다음 호상구성 식도염, 엔세이드, 비피제제와 같은 약에 의해서 유발되는 식도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식도염을 먼저 살펴보면 21%에서 41%까지는 되게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 CMV나 마이코박테리움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도염 같은 경우는 20%까지는 피버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캔디다나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CMV 같은 경우는 피버뿐만 아니라 이게 노지와 보미팅까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헤르페스 심플렉스 식도염부터 살펴볼게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뭐 삼킴 통증이나 흉통, 피버, 디스파지아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유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 블리딩도 5에서 10%까지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우리가 입이나 뭐 코 주변에 발생하는 그런 뭐 베시클 이런 것들이 19%에서 30%까 38%까지 하나의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식도염은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시경을 보면 볼케이노 얼서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센트럴 크리에이터 이게 가운데 이제 분화구 같이 생긴다는 거죠. 주변 마진이 이렇게 움푹 더 올라가고 그런 내시경 모양인데 여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함물부가 이렇게 융기가 돼 있고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궤양 기저부 약간 여기 중심부가 백황색의 삼출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볼케이노 라이크 혹은 펀치아웃 파먹은 듯한 그런 모양의 궤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직학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인클루전 바디가 핵 내에 있다 해서 이거를 커우드리 타입 A 인클루전 바디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컬처라든지 PCR 같은 경우는 루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클로비어라는 이 치료제의 내성이 의심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기 이제 스퀘머스 에피셀리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식도가 원래 편평상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피 세포 층에 이 HSV 바이러스가 이제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을 타겟해서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서 마진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서 마진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베시클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터지면 결국 얼서가 되는데 얼서에다 바이옵시가 하는 게 아니라 마진에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실 교과서에서는 궤양의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여러 개 있고 얕은 양상이고 그러면 동시에 디스탈 에소파거스에 있는데 면역 저하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막을 형성한다. 아까 이제 그 얼서 중앙부에 중심부에 그런 뭐 분화구 같은 모양인데 그게 이제 위막 같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CR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멀티 뉴클레이티드 이런 핵이 여러 개 있는 자이언트 셀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아사이클로비어를 해야 되고 사실 면역력이 건재한 뭐 정상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절로 낫기 때문에 굳이 아시클로비어를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아시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 발라시클로비어를 투여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굉장히 증상이 심하거나 바이탈이 흔들리는 그런 위중증 환자에서는 IV로 아사이클로비어를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사이클로비어는 하루에 5번 많이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즉 경구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게 팜시클로비어, 발라시클로비어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고, 이제 제가 에이즈 환자에서 발생한 오로파린지얼 인펙션, 오로라비얼 인펙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가져봤어요. 결국 이렇게 치료는 그냥 거의 끝판왕으로 이제 세게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자 제가 가져왔는데, 발라시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 아시클로비어를 5일에서 10일 정도 오로라비얼 인펙션에 한해서 한다는 거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슨에 나와있던 것처럼 아시클로비어를 kg당 5ml로 8시간마다 투여를 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클로비어의 내성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IV 포스카넷을 쓰거나 시도포비어 같은 것들을 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HSV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성이 있을 때는 포스카넷 시도포비어를 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이거 식유약품이어서 다 신청해야 돼서 받아야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멘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시클로비얼 퍼스트 라인, 그 다음에 경구 흡수를 좀 좋게 하려면 발라시클로비얼을 대체로 쓸 수 있다 라고, 팜시, 포스카넨 이런 것들도 써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열되면 좀 어렵고 생소하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 흡수를 개선한 게 발라시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 그거를 내성이 있을 경우에서는 포스카넷, 시도포비어 이렇게 쓴다 정도만 알면 교과서 읽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MV 식도염에 대해 알아볼게요. CMV 식도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되게 심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저하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고, 여기 보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코 인펙션도 굉장히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내시경을 보면 약간 뱀이 기어가는 듯한 모양의 얼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역시 디스탈 에소파거스에서 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헤르페스 식도염이 변형부에서 흔하게 검출된다는 반면에 얼서 베이스에서 흔하게 검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인클루전 바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CMV는 사이토플라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세포질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진단은 이뮤노히스톨로지,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통해서 우리가 항체에 이제 달라붙으면 이제 형광을 내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실 교과서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뚜렷한 병소를 가지고 있고 펀치아웃 얼서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런 양상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펀치아웃, 마진이 뚜렷하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헤르페스 식도염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크기인데, 사실 크기도 헤르페스가 이제 스몰 얼서들이 모이면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소견으로는 CMV와 헤르페스를 감별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조직학적 소견도 여기 보시면 인클루전 바디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병리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이 병리학적으로 이 인클루전 바디가 사이토플라즘에 있으면 CMV, 없으면 HSV, 이게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체, 안티바디를 통해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MV는 얼서 베이스에서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적으로 감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르페스인지 CMV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래서 한다면 베이스랑 마진 모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멘델 교과서에서는 이 CMV를 사실 컬처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살리바나 블러드에 의해서 사실 이게 컨타미네이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추천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이 코 인펙션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얘는 이제 아시클로비어는 이제 헤르페스에서 적용됐고, CMV는 간시클로비어예요. 이것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은데, 간시클로비어를 투여하고 그거에 대한 경구 흡수를 개선하는 게 발간시클로비어다. 대개 언제까지 투여하느냐? 이 조직 병변이 호전될 때까지 혹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치료를 하는데, 대개 3주에서 6주까지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에이즈 환자에서 발생한 이제 CMV 인펙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여하는데 대개 3주에서 한 달 이상까지 투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맨날 교과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간시클로비어를 투여하는데 뭐냐면 뭐 증상이 좋아지면 발간시클로비어 같은 걸 투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성이 있을 경우는 포스카네 마찬가지로 투여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이렇게 파워네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캔디다 식도염에 대해 알아볼게요. 캔디다 식도염은 이제 오랄 스러쉬가 발견되면 이게 캔디다 식도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70%의 프레딕티브 밸류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이면 거의 그래서 즉각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바이옵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화이트 플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부서지기 쉬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캔디다 식도염은 이것과 동반해서 블리딩 퍼포레이션 스트릭처 시스테믹 인펙션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동반되는 증상은 디스파지아, 삼킴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교과서에서는 대개는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드 호스트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할까라고 이제 이 해리슨에서 제안을 했는데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사실. 에소파지얼 스테시스, 식도 내 저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저류가 보통 뭐 모틸리티 디스올더나 아니면 다이버티큘라 이런 게 있을 때 캔디다 식도염이 잘 유발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건 2021년 이제 일본에서 시행한 한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대략 한 7년 정도를 팔로우업을 했고 뭐 7,000명의 환자들이 이제 이 병원에 내원을 했었는데 이 중에 4,000명의 환자들이 복통을 흡수했고 한 3,000명의 환자들이 위내시경 시술을 받았고 그 중에 대략 한 400명 정도가 이 캔디다 식도염을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환자들이 더 잘 생기나 봤더니 고령이거나 뭐 DM이 있다거나 PPI를 쓴다거나 스테로이드를 쓴다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다거나 캔서가 있는 경우에서는 잘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뚱뚱하면 더 안 생긴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에서와 높은 경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실제로 연관성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와 위절제 수술을 한 그룹에서는 이게 그룹 1과 그룹 2, 그러니까 경증과 중증의 비율이 이 비율에서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더 높게 발생한다. 그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연관성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어드밴스 게스트릭 캔서와 게스트렉토미를 했을 경우에서는 중증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캔서와 연관성이 좀 더 있구나. 위축성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크게 연관성은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위축성 위험과 PPI를 함께 쓴 그룹, 그 다음에 위축성 위험만 있는 그룹, PPI를 있는 그룹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어떤 그룹이 더 그 오즈 레이쇼가 더 높는지, 그러니까 캔디다 식도염을 더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되는지 봤더니 이 게스트라이티스와 PPI가 함께 있는 그룹이 더 잘 유발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론을 도출했는데 사실 뭐 위축성 요염 같은 경우는 산이 덜 분비되고 PPI조차도 산이 덜 분비되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있으니까 산이 덜 분비돼서 캔디다 식도염이 더 잘 생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사실 24시간 폐하 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연구를 이렇게 지금까지 막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의사들이 이렇게 캔디다 식도염을 잘 생기게끔 하는 유발 인자들,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 팩터들을 뭐 산이 분비가 더 적게 돼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해리슨 교과서에서도 뭐 식도 내 저류가 더 잘 생겨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컨셉화에 많이들 찾고 있구나라는 그런 점들만 조금 시사를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도 내시경 소견에서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그런 1, 2, 3, 4로 나누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제 코드 C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 크기가 2mm 미만일 경우 그레이드 1, 2mm 이상일 경우에선 그레이드 2, 얼서가 동반되면 그레이드 3, 얼서가 동반되면서 이 식도 내경이 좁아지는 경우는 그레이드 4. 그래서 1, 2, 3, 4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시경이랑 조직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이게 HSV인지 CMV인지 필 인듀스드 에스파자이티스인지 감별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모두 다 뭐 화이트 플락 같은 것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펑걸 컬처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조직을 이렇게 얼서 베이스나 마진 상관없이 일단 채취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특수 염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파스 염색이고 밑에는 이제 GMS 염색인데, 각각 이렇게 하이페가 보일 경우에서는 아 이게 캔디다 식도염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뭐 발열 스터디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비특이적이어서 레커멘드 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 인펙션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할 때 뭐 아까 이제 컬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특수 염색을 통해서 캔디다의 하이페를 확인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점은 사실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면 뭐 면역력이 되게 건강해요. 그런 환자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뭐 그런 화이트 플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캔디다 식도염을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고 뭐 먹고 있는 약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전자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이런 게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한번 HIV 감염을 의심을 해보고 HIV 테스트를 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논문들이 몇 개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플루코나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리코나졸, 포사코나졸, IV 에키노카딘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세실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루코나졸, 에키노칸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산지돼 있잖아요. 뭐 처음 들어보는 약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무증상의 캔디다 식도염은 어떻게 치료하느냐라는 점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어야 내시경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진 목적으로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이 진단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더 높다는 거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캔디다 식도염을 치료해야 되느냐, 이 고민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고민인데, 왜냐면 외국은 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캔디다 식도염이 발견이 되면 치료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으면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할 수 있고, 저도 수련 받을 때 어느 교수님은 치료를 하라고 하고 어느 교수님은 그냥 지켜보라고 하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무증상 그 캔디다 식도염은 일단은 경과 관찰이 원칙이다. 단 전제는 면역력이 컴petent, 그러니까 정상적이다라는 가정하에는 지켜본다가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플로코나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로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로딩 뭐 3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첫날에는 200ml를 한번 주고 그 다음 100ml로 이어가고, 만약에 이 사람을 200ml로 유지할 거다. 그러면 첫날에 400ml를 한 번쯤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련 받을 때 헷갈렸던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에이즈 환자에서는 한 7일에서 14일 쓰는데, 뭐 여기 보면 오로파린지얼 캔디디아시스다, 오랄 스러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100ml밖에 안 써요. 그래서 오로파린지얼 인펙션에서는 200ml까지는 안 써도 되고 일단 100ml만 써본다. 여기 보면 대신에 에스바젤 캔디디아시스는 100ml에서 400ml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보통 200ml 쓰거든요. 그래서 200ml를 2주 동안 전 주로 썼었는데,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 써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플루코나졸, 뭐 에키노칸딘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항진균제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진균제는 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졸 계열, 폴리엔 계열, 에키노칸딘 계열인데,
아졸과 폴리엔 계열은 셀 멤브레인을 타겟하고 에키노카니는 셀 월을 타겟한다. 각각 해당하는 약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첫 번째는 패소젠을 생각해야 돼요. 이 환자는 이런 패소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캔디다 식도염은 캔디다 알비칸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실 플루코나졸 외에 다른 어떤 항진균제를 써도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캔디다 크루세이가 의심되거나 컬처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플루코나졸이 안 듣거든요. 캔디다 글라플라트는 마찬가지고, 또 아스퍼질러스 몰드 계열에서는 플루코나졸이 전혀 안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암포테리신 B나 뭐 에키노칸딘 제제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소젠을 타겟해야 되고, 먼저는 그 다음 우리가 중증도, 이 환자의 중증도를 살펴야 돼요. 이 환자의 중증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고 바이탈이 흔들린다. 그럴 때 선택해야 되는 약제가 펀지사이달에 해당하는 약제들이고, 펀지스태틱, 플루코나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바이탈이 흔들리고 캔디다 막 컬처에서 검출되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 플루코나졸 IV로 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펀지사이달에 해당하는 에키노칸딘 제제나 암비좀 같은 것들, 암포테레신 B 같은 그런 폴리엔 계열의 약제를 써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 약제, 이 항진균제가 잘 투과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루코나졸은 CSF, 이 각막, 유린 모두 다 투과를 하거든요. 그에 반면에 암비존, 뭐 에키노칸딘 제제가 세면 뭐예요? 펀지사이드를 하면 뭐하냐고요. 이 투과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바이오 어빌리티, 경구 흡수율이 좋은 약들이 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이 있어서 사실 얘네들은 IV 제제나 사실 먹는 제제나 크게 경구 흡수율이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내과에서 여러 가지 항진균제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하에 항진균제를 나눠서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또 감염성 식도염 설명하면서 너무 또 격가지를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모두 이제 네이버에 블로그 제 가보시면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좀 중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염증성 식도 질환에 대해서 나머지 그런 에티올로지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